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2026년 3월 28일 오후 7시 33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죠. 이번에 이제 여기를 할 차례죠. 현대 사학자들의 평. 현대 역사학자들은 제갈량을 어떻게 이제 평가하느냐. 라프데 크레스 피크니는 제갈량의 남방 정책이 실질적인 개발로 이루어지지 못해 국력을 신장시키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존 킬리그루는 제갈량의 북벌을 다룬 논문에서 전반적인 군사적 능력을 비판하며 그가 불필요한 전쟁을 유지하였고 원정 전반에 어떤 중대한 정치적 혹은 군사적 성공도 거두지 못했음에도 비운의 영웅으로 포장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제갈량은 북벌에 어떤 전쟁을 했음에도 어떤 거기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죠. 그랬는데도 제갈량이 너무 과대하게 영웅으로 포장되었다. 이런 얘기죠. 마이클 파머. 이게 제갈량은 동양 사람인데 여기 제갈량에 관해서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사람들은 전부 서양 사람들입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동양의 제갈 공명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마이클 파머는 존 킬리그루를 인용하며 제갈량을 둘러싼 신격화가 현대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어떻게 제갈량이란 한 인물을 현 21세기까지 그렇게 칭송을 하느냐. 중국에서 제갈량에 대한 많은 학술적 글들은 현존하는 역사적 근거를 무시하고 그를 칭찬하는 논조를 취한다. 제갈량에 대한 중국 서술의 엄청난 양과 일반적인 논조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중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학술지 매호마다 실력이 충분할 정도로 많은 글들을 써내는 성도 예과의 공장단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 공장단지에서는 중국 역사를 전공한 대학원생들이 책상에 묶여 제갈량의 생각과 의식을 칭송하는 글을 쓰고 있을 것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인 최진열은 자신이 저서 역사 삼국지에서 상당히 좋게 서술했다. 유비 세력이 일시적이지만 이주와 형주를 차지하게 공언했으며 제갈량의 군제에 관해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 실패한 명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제갈량의 군제를 사마의보다도 우수하게 평가하는 바를 했다. 제갈량의 북벌 덕분에 위나라가 제갈량 사후에도 오랫동안 공격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물론 완벽한 인물은 아니라는 평가도 했다. 서강대학교 사학과의 계승범 교수는 제갈량을 두고 운이 좋지 않아서 실패한 영웅 호걸이라 평가했다. 금요 칼럼 운칠기삼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계승범이라는 교수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명환 교수는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제갈량의 군제 묘사를 비판하면서 오로지 그는 실리주의자로서 행정과 지휘를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 사회과 학원 도서 정기간행물 심독 전문가로 재직 중인 통차오는 제갈량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라프 교수와 다르게 남방 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민족들에 대한 회유책도 조기 좋게 평가했으며 남방 개발이 이 지역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척환의 국력을 적절히 증강시켰다고 평가했다. 통차오. 통차오라는 사람은 이제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원 부소장, 중국사학회 부비서장, 중국유진남북조사학회 부의장, 중국진문연구회 회장 등등을 역임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여태까지 한 게 이 평가 부분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이제 논란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정사 삼국지가 대한민국에 보급된 이래 삼국시대의 많은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제갈량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제갈량이 받은 무향후는 현후인가 향후인가도 논쟁거리 중 하나다. 태향후 마초와 서향후 장비의 경우도 그렇다. 권신제갈량 장무 3년 서기 223년 봄 선조는 영안에서 병이 깊어지자 성도에 있던 제갈량을 불러 뒷일을 부탁했다. 제갈량에게 말했다. 승상의 재능은 조비 10배에 달하니 필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 대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오. 만약 내 아들이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고 만일 그 아이가 그만한 재능이 있지 않거든 승상께서 성도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오.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당시 이제 청나라의 그 황제가 유비란 거죠. 그 유비가 죽을 때 제갈량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 황제 직위를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다. 근데 내 아들이 나이도 어리고 그렇다. 그래서 내 아들이 이 일을 잘 해나가면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일을 잘 못하면 당신이 황제를 하시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제갈량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제갈량은 황제를 뺏을 생각을 안 했다고 하죠. 황제 자리를 뺏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유비의 어린 아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아주 현명한 참모 노릇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니까 제갈량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신이 감히 고갱지력을 다하고 충정지절에 힘쓸 것이니 죽기로 계속할 것입니다. 신하로서 헌신하겠다. 고갱지력, 충정지절, 충정의 절개에 하겠다 이런 얘기죠. 절개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주는 또 후추에게 조직을 내렸다. 너는 승상과 함께 일을 처리하고 승상을 이 아비처럼 섬겨라. 그래서 이제 그 유비가 자기 아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그 제갈량과 같이 일을 하고 제갈량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갈량은 물론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유비, 그 당시 총나라 황제였던 유비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이 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제갈량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이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면은 당신이 황제를 맡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한테만 물려주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제갈량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제갈량 못지않게 그 당시 황제였던 유비라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그대의 체자는 문무를 갖추고 명예에 독성하여 탁고의 유조를 받아 몸소 짐을 보필하니 끊어진 것을 잊고 세미한 자를 흥하게 하며 정난할 뜻이 있었다. 이에 육사를 정돈해 정복을 하지 않은 해가 없었고 신무를 혁혁하게 빛내고 위엄을 팔황에 떨쳐 계안에 큰 공을 세웠으니 이은 주공의 큰 공헌과 나란히 하도다. 어찌하늘이 보호하지 않아 대사가 거의 이루어지려 하는데 병을 만나 죽게 되었는가. 짐은 상심하고 서러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구나. 무릇 덕을 존중해 공의 순서를 세우고 행적을 기록해 시호를 명하니 이로써 장래에 빛나게 하고 책에 기재해 불허하게 하려 한다. 지금 사지절 좌중랑장 두경을 시켜 그대에게 승상 무향후의 인수와 충무후의 시호를 내리노라.
혼령이 있으면 이 청령에 기뻐하리라. 아, 슬프도다, 슬프도다. 이 유비가 죽으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서 이 촉환을 더 아주 완전히 이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내가 아쉽게 병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다. 참 슬프다. 이러면서, 그러나 내가 당신 같은 제갈량 보고 당신 같은 그런 현명하고 충성된 신하가 있기에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갈량에게 여러 가지 시호를 내렸다. 그러니까 서양어로 말하면 귀족 칭호를 내렸다.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와 일맥상통하겠죠. 제갈량이 권신이었던 주장이 있다. 이들은 제갈량이 관우와 유봉을 죽게 놔둘 정도로 소극적이었으며 유비 사후 제갈량의 권력은 이미 2대 황제인 후주 유선보다 높다고 주장하였다. 유비가 죽은 뒤로 제갈량은 승상으로서 한중에 막부를 설치하고 한중에서 나라 안팎의 모든 일들을 모두 다루었다. 제갈량은 승상으로서 의정, 녹상서사로서 내정을 틀어주었는데 중앙의 행정, 인사, 군사, 의교를 모두 총괄하였다. 또 익주목을 맡았는데 나라 전체가 익주 하나였던 촉관에서 익주목이라 하면 곧 지방 행정과 군사 전체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유영과 이막을 내지로 돌려보냈고 여립과 이엄이 제갈량이 죽자 한탄했던 것은 제갈량이 등령과 탄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만약 간사하게 죄를 범한 자와 충성스럽고 착한 일을 한 자가 있다면 마땅히 유사의 회부에 그 형벌과 상을 논하도록 하여 폐하의 평명한 이치를 밝혀야 하며 사사로움에 치우쳐 안팎의 법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 제갈량이 출사표에서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제갈량은 전출 사표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태도로 이렇게 말하였지만 이때 관리를 감찰하는 직접적인 사례 교유는 바로 제갈량 자신이었다. 다시 말해서 관원에 대한 상보를 관련 감찰기관이 판단에 맡겨두라는 제갈량의 요구는 곧 제갈량 자신이 판단에 맡겨두라는 뜻이며 유선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말라는 요구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상해대학 교수인 주자원은 성단에서 걸어내려온 제갈량, 삼국사신론에서 이는 완전히 기군 행위다 라고 말한다. 나아가 이렇게 탄식한다. 세상 사람들은 조조가 주군을 괴롭히고 한 헌재를 손바닥 안에 쥐고 있었다 말하지만 왜 제갈량의 기군 행위는 보고도 못 본 척하는가?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제갈량은 그 권력이 드높았던 신하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동서고금을 통틀어 충신의 대명사로 평가받은 인물이란 점이다. 당장 황제였던 선주와 후주가 제갈량을 가장 신뢰하였다. 유비는 아예 제갈량에게 자신의 나라와 아들 유선을 전적으로 맡겼고 유선은 제갈량이 죽자 크게 슬퍼했다. 심지어 제갈량이 죽고 그를 모욕한 신하가 있자 경로하여 즉시 잡아다 처형시켰을 정도이다. 유선이 사서의 기록에서 이 정도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제갈량은 군주인 유비와 유선에게 총망받고 신뢰받는 조정의 일꾼이었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유비의 아들 유선이 이제 아버지에 이어가지고 황제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제갈량이 이제 죽자 제갈량이 이제 죽어서 세상을 떠나니까 제갈량을 비판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제갈량을 욕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비의 아들 유선 황제가 제갈량을 욕한 자가 누구냐? 그놈을 당장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제갈량을 욕한 사람을 처형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선 이 황제는 유씨 집안의 황제는
그렇게 제갈량을 신뢰하고 아주 그랬다는 거죠. 이처럼 거대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만으로 그를 폄하할 수는 없다. 단순히 신화된 몸으로 큰 권력과 권한을 가졌다면 놀리면 조선의 성웅 이순신도 역적이 된다. 또한 화용도의 전개는 삼국지연에 의해 나온 창작이고 유봉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사실과 부합하나 관우를 죽게 내버려뒀다는 것은 고영 삼국지에서 나온 창작이며 이를 이문열 등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왜곡했다. 실제로는 제갈량이 유비군의 인사정책에 개입할 때 관우의 성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걱정하고 오히려 관우를 따로 챙겨야 한다고 할 정도로 한 수 접어주는 관계였다고 봐야 한다. 사적으로는 둘이 서신을 나누면서 제갈량이 아버지 버린 관우에게 수염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렀고 관우도 제갈량이 자기를 칭찬해주는 글을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매우 좋아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또 유봉의 처리는 유비와 제갈량이 서로 논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에 대한 평가일 뿐이다. 정작 정사에서는 제갈량이 권력욕을 가졌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제갈량이 자신이 권력욕이나 출신으로 인한 형주파와 이주파의 파벌 싸움 때문에 이엄의 실각을 자행했다고 하는데 이엄의 경우는 본인이 잘못을 확실하게 저질렀고 이에 많은 문무백관들이 공동으로 탄핵 연명장을 올려 실각하게 된 것이라 제갈량이 권력욕 때문에 이엄을 실각시켰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갈량은 서주 출신의 형주 출신 아내와 혼사를 맺었고 이엄은 형주 출신에다 유장의 신하였던 기간은 기껏해야 5년 남짓이라 익주파와 형주파 대립도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서진의 시조인 사마염이 제갈량 같은 인재를 갈망했을 정도고 당시 사마염이 제갈량을 높이 평가했던 점을 보면 당대에는 권신이라는 인상이 거의 없고 충신의 면모가 짙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100여 년 뒤 동진의 재상 사안 역시 어린 황제를 잘 보필하여 끝까지 충심을 다한 인물로 제갈량을 지목했다. 그렇죠. 제갈량이야말로 참 현명한 충신이죠. 또한 관우와 장비가 죽고 나서 유비가 제갈량에게 내린 벼슬을 보면 놀라운 점이 많다. 황제가 된 뒤 승상, 녹상, 서사 제갈량에게 후사를 맡기고 복수전을 감행한 것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병 전에 제갈량을 녹상 서사에 임명하는데 전권을 주었다 불이되므로 네 말 쌩까고 갈 테니까 내가 지면 네 맘대로 해라라는 제갈량을 비롯한 출정 반대파에게 내려는 일종의 정치적 거래로 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었으나 이것도 유비와 제갈량 사이 정치적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전제하에야 성립하는 것인데 둘 사이 이런 신경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 자체가 없다. 애초에 저 당시 제갈량은 유비에게 저런 정치적 기회를 통해 저 정도 벼슬을 받을 정도의 힘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 다른 오래된 수하들이나 권력자들을 제치고 제갈량이 절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바로 유비가 중용이했기 때문인데 제갈량이 정치적 거래로 저런 벼슬을 받았다고 보는 건 앞뒤 순서가 반대로 된 해석이다. 권력을 장악한 신하는 예로부터 많았지만 창업자가 이토록 신하에게 권력을 몰아준 적은 드물고 그 권력을 물려받은 자가 이를 사유하지 않고 함부로 쓰지 않은 경우는 중국사 전체를 통틀어도 극히 드물다. 그렇죠. 아니 어느 황제가 죽을 때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내 아들이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테니까 내 아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당신이 황제라시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할 황제가 유비 말고 또 있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사를 통해서도 이거는 처음이다 이런 얘기죠. 유비 같은 황제가 처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제갈량도 훌륭한, 방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제갈량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유비라는 황제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유비, 유선, 제갈량의 관계는 단순한 군신 관계는 아니었다. 유비가 죽으면서 했다는 유언도 단순히 제갈량을 최후의 순간에 시험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유선이 정말로 모자라거든 황제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명분 또는 이렇게 많은 권한을 받은 제갈량이 역적으로 몰릴 공산을 미리 제거해 놓았다는 평도 있다. 그런 제갈량 역시 충심을 다해 유선으로 뽑히려 했다. 그렇게 유언을 받은 제갈량이 만약 권력이 탐이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유언을 받은 제갈량이 권력이 탐이 나가지고 유비의 아들 유선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황제에 올랐다고 해도 누가 시비를 걸었겠는가 이 말이죠. 시비 걸 사람이 없었다. 아니 그 유비라는 황제 자체가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제갈량이 유비 황제의 아드님은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내가 황제를 해야 된다. 그 황제 자리에 올라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죠. 유비 황제가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갈량이. 벼슬과 관련해 덧붙이자면 정사 유비는 인사를 굉장히 잘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입촉 이후 자신의 왼팔격인 장비를 제쳐두고 유연을 한중을 방어하는 책임자로 발탁한 한편 그 역할을 자신이 직속 사령관 정도로 제한했다. 이 덕에 유연은 유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게 되었고 장비는 파서 태수 및 거기 장군, 사례 교유로 삼아 더 높은 권한을 주었다. 즉 바닥부터 성장의 능력을 입증받은 유연에게 가장 중요한 요직 중 하나를 맡기면서 동시에 개국 공신이자 형제나 다름없던 장비에게 훨씬 높은 관직과 대접을 하면서 섭섭하지 않게 한 균형 좋은 인사였다. 유비 정치적 감각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군제까지 있는 관우는 형조 즉 사령관으로 삼았고 당시 상황이 개떡 같고 외교적 한계로 패배하긴 했지만 형조 쪽에서 관우는 분명 뛰어난 사령관이었다. 유비는 사람을 판단하는 이목이 비상한 인물이었고 아들뻘밖에 안 되는 권신에게 놀아날 만한 영령이 아니었다. 그런데 저렇게 벼슬을 퍼준 것은 제갈량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비가 사망할 당시 촉한의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제갈량의 인물이라기보단 유비의 인물이었다. 제갈량을 비롯한 촉관 사용은 모두 유비가 발탁한 인물이었으며 유연 역시 유비 사병 출신으로서 단계를 착실히 밟아 높은 지위까지 오른 인물이고 제갈량보다 훨씬 고참인 조우는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제갈량은 유비가 세운 촉한 황실의 명분을 더욱 확고히 세워야 자신이 권한이 강해지는 구조였다. 이 점에서 살짝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한 왕조를 말로만 초대하고 개무시할 수 있던 조조와 완전히 상황이 달랐던 것이다. 위나라의 인물들은 조조를 보고 모였지만 촉관의 인물들은 제갈량이 아닌 유비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유연 입장에서 유비는 부국 따위던 자신을 한중방어 책임자까지 올려준 은인이고 조문 역시 유비를 그 어렵던 시기부터 계속 섬겨온 인물이다. 갑자기 제갈량이 제위를 찬탈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를 따를 리가 있을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제갈량을 따르는 이유 자체가 선제가 절대적으로 신임하던 인물이니 우리도 따르자에 가까우니 제갈량은 유비 아들인 유선에게 반기를 드는 순간 대부분 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 이런 문제도 있네요. 제갈량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제갈량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유비에게 충성을 한 사람들이었다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비에 충성을 한 사람들이 제갈량에도 이제 충성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래서 그런 구조였는데 제갈량이 만약에 권력을 찬탈해서 황제에 오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유비 황제를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제갈량을 배반할 것이다 이 말이죠. 배반을 하고 결국은 그 제갈량이 황제란 권좌에 앉기는 힘들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문제도 있네요. 그래서 이 제갈량이 이 황제의 자리를 탐을 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현명한 처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제갈량이 딴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만의 세력과 충신들을 길러냈겠지만 후술하는 대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제갈량이. 후술한 대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과 사이가 친하다고 중책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법도와 상벌이 공정하여 진수가 따로 언급하며 극찬했을 정도였다. 유비는 굉장히 명민한 군주였고 자신의 존재가 갖는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설령 무지막지한 벼슬을 내려도 제갈량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제갈량 본인 역시 딴 마음 먹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에 유비가 그를 경계하기는커녕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저런 유언까지 남기면서 그를 챙겨준 것이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촉한의 2인자로 있으면서도 자기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유비가 그렇게 제갈량을 신임할 수밖에 없었다고죠. 만약에 제갈량이가 그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 세력을 형성했더라면은 아마 유비가 제갈량을 그렇게 신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또 북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고사포 총살로 죽은 이거 하다가 딱 막혔는데 누굽니까? 김정은이 이모부 장성택이야 뭐 고사포로 맞아 죽은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면도 있다는 거죠. 장성택이는 자기 세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장성택이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장성택이가 그렇게 자기 세력을 만들으니까 저 장성택이를 가만두면은 저기 어떤 앞으로 권력을 향해서 도전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죽었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장격이죠. 하여튼 이 김영남이는 김일성 때부터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충성했지. 그다음에 김일성의 아들 누굽니까? 김정일이. 김정일이한테도 충성했지. 또 김정은이한테도 또 충성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죽은 거죠. 그러면 3대를 모신 겁니다. 이 김영남이가. 다른 사람들은 북한에서 고위직을 하다가도 혁명화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총구석으로 귀양 가듯이 가가지고 거기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노동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서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김영남이는 한 번도 그런 게 혁명화 혁명화라는 그런 제목을 받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평생 3대를 아무 일 없이 고위직을 지내면서도 아무 일 없이 3대를 모시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김영남이는 자기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 자기가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을 전혀 쓰질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근본은 극과 극이지만 일부분만 본다면 제갈량은 조조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를테면 관직으로 보거든 조조는 무평후, 승상, 영기 주목이고 제갈량은 무향후, 승상, 영익 주목이었다. 촉과는 익주 하나의 주밖에 없으므로 한국과를 좌지우지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제갈량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갈량은 만고의 충신으로 평가받지만 조조는 역적으로 취급받았다. 조조는 술지령을 내려서 자신은 황위를 찬탈할 마음이 없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반면 제갈량은 그의 생전은 물론이고 후세에도 그의 충심을 의심하는 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면 물론 오히려 그를 충신의 대명사로 여겨 황실에서 배양을 진행했을 정도였다. 제갈량 사후에 제갈량은 권신이라며 깐 이막조차 미필회반 반지심이라 하여 옛 권신들이 예를 들어 그런 이들이 꼭 반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제갈량의 반심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한 황실에 충성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위로는 제왕부터 아래로 연영의 백성들까지 그를 충성의 전범으로 본 것이다. 그러니까 제갈량은 누가 보더라도 황제 자리를 찬탈할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죠. 북한으로 말하면 김영남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가지. 물론 2인자 역할은 맡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1인자에 도전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제갈량이 권신이면서도 충신의 이유를 기술해보자. 첫째, 제갈량이 일찍이 이엄이 구속을 받을 것을 권하자 자신의 뜻은 조의를 멸하고 한시를 부흥시키는 데 있는데 어찌 이해하지 못하느냐면서 그를 책망한 적이 있었다. 이는 한시를 완전히 부흥하기 이전까지 일체의 개인적인 특별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하여 이엄의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제갈량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잠재웠으며 황실의 권위를 존중하였다. 둘째, 제갈량은 친족 세력을 기르지 않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세력도 기르지 않았다. 왕망의 찬탈이건 조의 찬탈이건 아니면 이후 사마시 찬탈이든 간에 찬위 이전의 이들 권신은 모두 죽어라. 자신이 친족 세력을 길렀다. 조의를 보자면 조조가 권력을 장악한 시기에 조비, 조식, 조인, 조홍, 조진 여기에 조씨 가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우시 집안이 있다. 조씨 친족 세력은 조야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와 반대로 제갈량의 친족 세력은 아주 약했다. 제갈량의 아들이 비교적 어렸던 원인을 제외하고도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갈량이 적극적으로 이런 세력을 키운 적이 없다. 제갈량의 가족은 위, 촉, 오, 삼국에서 모두 고대 고관대작을 지냈으며 자제도 아주 많았다. 그러나 제갈량은 친족 세력을 불러 자신의 세력을 키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후사가 없자 형에게서 양자 한 명을 데리고 왔을 뿐이며 그 양자인 제갈교도 솔선수범하여 나란 일을 맡다가 요절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제갈량의 친족은 정치적으로 다른 권신 세력에 비하면 세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경제적으로도 실력이 안 됐다. 제갈첨이 후일 아버지 후광에 힘입어
높은 자리까지 순조롭게 승진했지만 기본적인 권력은 모두 황제 유선이 가지고 있었으며 황제 유선의 권력 앞에 제갈청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제갈청은 유선의 사유로 황제의 인척이기까지 했으므로 근본적으로 황제 유선의 권한과 권위 하에 있었다. 제갈량이 죽었을 때 집안에는 뽕나무 800그루와 메마른 전답 15경이 있었는데 그 밖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아예 자신의 가족이 충분한 경제력을 축적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 황실을 넘보지 않았던 그의 처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35분을 경과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겠는데요. 내일 또 일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비 황제가 제갈량을 그렇게 신임한 것을 내가 알겠어요. 제갈량이 자신의 그 정치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비 황제가 제갈량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갈량이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들고 그랬다면, 자기 세력을 만들었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유비가 제갈량을 그렇게 신임했겠어요? 절대 신임하지 않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치는 충실히 잘하면서도 자기 본분에는 충실하는데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 형성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갈량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유비가 그걸 보고 제갈량을 신임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갈량은 절대 자기 정치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황제 권력에 도전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유비가 이제 속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갈량에 대한 신임을 신뢰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